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현대과학과 예술, 그림으로 보는 현대과학 편이고요. 자, 이 그림이 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자, 일단 이 그림, 비키니 섬의 새 스핑크스라고 하는 살바도르 달리의 작품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세 개의 머리와 같은 형상이 이 그림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그림의 형상은요, 잘 살펴보시면 세 개가 각각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람의 뒷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고 나무처럼 보이는 모습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대한 바위처럼 보이는 모습도 있는데, 하나 더 추가해 보자면, 자, 이 남자의 뒤통수의 모습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일종의 그 구름, 연기와 같다고. 자, 그래서 이러한 형상, 그러니까 마치 무언가 폭발했을 때 나타나는 형상, 정확히 말하자면 비키니 섬이라고 하는 그 섬에서 일어났던 원자폭탄 투하 실험, 그 원자폭탄이 터졌을 때, 핵폭탄이 터졌을 때 나타나는 그 버섯구름을 형상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현대 과학과 예술의 관계가 아주 끈끈하다. 특별히 이 그림을 통해 살펴보는 것처럼 사실은 이러한 형상들을 통해서 보면은,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독특한 형상들을 통해서 이 과학과 예술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추가했던 것이고요. 자, 이 그림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과학, 양자역학의 배경이 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습니다. 지금 제가 동그라미로 잘 표시해 놓은 사람들을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거는 1927년에 솔베이 컨퍼런스라고 하는 아주 물리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회의, 바로 회의입니다. 학회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노벨상을 탔고 뭐 여러 번 탄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등장한 사람들의 노벨상 숫자만 해도 엄청나요. 자, 일단 제일 한가운데 앉아 있는 이 사람, 알버트 아인슈타인이고요. 그 하나 건너뛰어서 앉아 있는 여성 과학자, 이 사람이 바로 마리 퀴리입니다. 그리고 마리 퀴리 바로 왼쪽에 앉아 있는 손에 모자를 양손으로 들고 있는 이 남자가 막스 플랑크, 양자역학에서 그 양자라는 이름을 붙인 최초의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마리 퀴리와 알버트 아인슈타인 중간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이 핸드릭 로렌츠라고 하는 또 중요한 또 과학자입니다. 그 로렌츠 변화이라고 해서 양자역학의 중요한 어떤 틀을 다지는 데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핸드릭 로렌츠와 이 알버트 아인슈타인 뒤편에 앉아 있는 똑똑한 영국 과학자 한 명인데, 이 사람이 폴 디락이고요. 그리고 폴 디락 두 칸 옆으로 가면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드브로이 물질파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요. 빛이 입자와 파동성을 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들어본 적 있을 텐데요. 심지어 물질도 입자적, 그 다음에 파동적 성질을 둘 다 가집니다. 그 점을 설명한 사람이 바로 드브로이고요. 드브로이 옆에 있는 사람이 막스 보른. 보른 옆에 가장 두 번째 줄 왼쪽 오른쪽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이 닐스 보어인데요. 그 오늘날 양자역학이라고 부르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을 대부분 닦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뒤편에 서 있는 이 남자가 하이젠베르크, 그 다음에 이 회색 멋있는 양복을 입은 사람이 슈레딩거. 그 외에도 여기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네,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만 살펴봐도 어마어마한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 회의들을 통해서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실들이 정리가 되는데, 그래서 과학자 공동체가 어떻게 많은 영향을 주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구글을 통해서 좀 더 검색해 보시길 바라고요. 양자역학, 영어로는 퀀텀 미케닉스인데요.
퀀텀 미케닉스를 주제로 한 영화들이 최근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이미 최근에 이제 개봉했었던 몇 년 전에 양자 물리학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물론 양자역학의 어떤 중요한 내용들을 뭐 거의 다루진 않고, 이제 사실 양자역학 그렇게 큰 상관은 없고요. 좀 더 양자역학 관련된 영화들이 이제 예를 들어 앤트맨 앤 와스프 같은 그런 영화들이 있기도 하죠. 어쨌든 이 양자역학의 핵심은 뭐냐?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 라고 한다면 저는 두 가지로 딱 압축할 수 있다. 하나는 비결정론, 두 번째는 확률론입니다. 자, 비결정론의 반대는 결정론, 확률론의 반대는 인과론입니다. 그 고전역학, 그러니까 뉴턴 이후에 16,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과학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 바로 결정론과 인과론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 모든 것들은 결정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초기 조건과 운동 상태에 대한 관계를 이해하고 있으면 얘가 10초 뒤, 20초 뒤 혹은 뭐 100초 뒤에 어떤 모습일지 혹은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완벽히 추정할 수 있죠. 이게 뉴턴 역학의 핵심이고요. 또 하나 인과론이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당연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너무 지극히 당연해 보여요. 자, 그런데 이게 고전 역학으로 넘어오면 더 이상, 그러니까 고전 역학에서 양자역학으로 넘어오면 더 이상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발생돼요. 그게 뭐냐면 비결정론이다. 자, 이게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예를 하나 들어보는 건데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아래 전자가 하나 있습니다. 일렉트론이. 일렉트론이 이렇게 회전하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전자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전자에 어떤 빛, 빛을 쏴봐서 혹은 전자기파를 쏴서 반사되는 결과를 보고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반사돼서 되돌아오지 않는다.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겠죠. 근데 반사돼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에 무언가가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전자에 빛 입자를 충돌을 시키면 당연히 전자가 그 위치에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버려요. 혹은 속도가 바뀌고요. 그러면 이 전자가 여기 지금 있을까요? 아니에요. 과거에 있었다만 알 수 있지 지금 여기 있는지는 몰라요. 어디로 갔느냐? 몰라요. 그러면 빛을 쏘지 않아야 이 원래 전자가 어딘지를 알 수 있겠죠. 정확한 정보를. 근데 문제는 빛을 쏘지 않으면 얻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정보는 언제나 과거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네, 되게 답답한 상황이 되죠. 쉽게 정리해보면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대상이 있는데요. 그 대상에게 측정이라는 것은 어떠한 영향을 주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떠한 영향을 주는 행위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의 측정에 영향을 받아서 본래 결과가 바뀌어버려요. 이것이 양자역학이 말하는 비결정성 그리고 불확정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결과를 알게 되면 어떤 실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네, 실험 이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는 몰라요. 그렇죠? 네, 이게 비결정론이고요. 확률론은 뭐냐?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필연적으로 도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존재해요. 그 앤트맨 앤 와스프 영화를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터널링이라고 하는 얘기들을 가끔 다루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앞에 지금 그 컴퓨터 아마 스크린이 있을 겁니다. 그 스크린에 작은 모래알 하나를 던져 볼게요. 모래알을 던지면 어떻게 되죠? 스크린에 맞고 되튀어 나오죠. 네,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모래알을 던지면 이게 스크린 안으로 들어가요. 그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팀 버튼 감독의. 그거 보면은 갑자기 어떤 아이가 TV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양자역학에서는 말이 되고요. 그게 왜 일어나는지는 설명 못 해도요. 그게 확률적으로 계산은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어떤 직관에 반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네. 이 양자역학, 특히 이제 원자보다 작은 아주 미시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다루는 게 양자역학인데, 이 양자역학의
그 미시적 세계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전 역학보다 양자역학이 생기면서 좀 더 정확하게 뭔가 사실을 풀어내는 것 같지만, 이 양자역학에 도달하는 그 원리는, 그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어떤 근원을 완벽히 파악할 수 없고, 그리고 이 미시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결국 확률론, 확률적인 관점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좀 더 다른 이야기들을 하면 좋은데요. 자, 그럼 양자, 퀀텀의 의미가 뭐냐? 퀀텀의 의미는요, 불연속적이라는 거예요. 자, 1부터 2 사이에는 숫자가 몇 개쯤 있을까요? 무수히 많죠. 그러니까 1과 2 사이에는 항상 어떤 숫자가 있어요. 1과 1.1 사이에는요, 있어요. 그 수학에서 연속의 정의가 그거거든요. 두 개의 숫자가 있는데요. 그 사이에는 항상 무슨 숫자가 있어요. 1과 1.00000001이라고 찍어도요. 그 사이에는 항상 숫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항상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깊이 내려가도 결국에는 무수히 많은 숫자가 채워지죠. 그래서 1과 2 사이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책상 이쪽 끝에서 저쪽 끝 사이에는 책상에 빈틈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양자화된 세계에서, 특히 원자보다 작은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원자, 이 그림에서 보면 N1이라는 게 보이시나요? 네. N1이라고 하는 이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요. 그러면 이 주변을, 원자 핵 주변을 도는 게 전자인데요. 이 전자의 궤도는 N1, N2, N3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1과 1, 2, 3일 때 상태로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1.5인 상태는요? 없어요. 2.2인 상태도 없어요. 그러면 n이 1일 때는 저 파장의 정수배일 때로만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게 지금 보어의 양자화 가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가 무수히 많은 숫자로, 그 다음 빈틈없는 세계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작은 세계로 들어가다 보면 1 다음에 2가 있고 2 다음에 3이 있는 것처럼 중간에 다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 공간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양자화돼 있다는 것의 의미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중간이 다 비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체계들이 이렇게 무수히 많은 빈틈으로, 허공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아이디어들을 예술에서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안토니 곰릴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화가인데, 이 화가의 작품 조형 예술가인데요, 영국에. 매트릭스라는 작품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격자로 돼 있어요. 자, 그럼 앞에 얘기했죠. 공간은 무수히 많은 물질로 꽉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엄청나게 많은 빈틈을 가지고 있겠죠. 그럼 이렇게 빈틈이 많은 격자처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전자의 오비탈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학에서는 이 전자가 이 원자 주변을 어떻게 도는지를 확률로 표시를 하거든요. 그걸 오비탈, 전자의 궤도의 구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건 물론 양자화로부터 출발합니다. 자, 이 개념들을 다 설명하면 아마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설명하지는 않겠고요. 그래서 가운데 지금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게 원자 핵이고요. 주변에 이렇게 검은색으로 뿌옇게 칠해놓은 게 전자에 존재할 수 있는 확률입니다. 전자가 어디 있냐고요? 몰라요. 그러니까 전자가 어디에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건 표시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원자 핵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줄어듭니다. 그럼 어디서 전자를 찾으면 좋겠느냐? 이 진한 부분, 어두운 색에서 검출을 하려고 시도를 하면 발견될 확률이 높겠죠. 자, 이거를 보류는 확률함수 해석이라고 부르는데요. 전자라고 하는 거는 입자, 파동, 이중성에 따지면 파동이에요. 근데 파동이면서 입자이기도 해요. 근데 이 입자면 어디 있고 없고가 명확하죠. 그런데 이게 파동적 성질을 띠기 때문에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느 구간에서 있는지는 파동함수의 제곱한 값을 가지고 구하게 돼요. 네,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이게 보른이 제안한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안토니 검리의 또 다른 작품을 생각해 보시면요. 퀀텀 클라우드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사람의 몸을 형상한 거거든요. 사람의 몸을 강조하게 된 이유는 그 메를로 퐁티의 그 몸에 관련된 철학으로 다 되어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지각하는 것은 몸을 통해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20세기 메를로 퐁티는 이 몸을 외부 세계를 지각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 꼽고, 그리고 안토니 곰리가 이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와서 되게 사람의 이 몸, 인체의 모습들을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 작품의 제목이 아주 재밌는데요. 퀀텀 클라우드입니다. 지금 되게 보시면 작은 것 같은데 이게 엄청 크거든요. 수미터 이상의 아주 큰 작품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그냥 사람의 형상으로 짓지 않고 마치 방금 봤던 진한 부분을 잘 보시면 여기 사람의 형상이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걸 어떤 전자처럼 생각해 본다면, 전자가 되게 진하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시는 모습에서 진하게 보이는 부분들을 몸이라고 생각하는 이 모습이 바로 뭐라고 보일까요? 이게 전자의 어떤 구름처럼, 앞에 있는 확률처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양자구름, 퀀텀 클라우드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또 다른 작품 필링 머티리얼에 보면요, 이것도 사람 모습이죠. 그런데 어느 부분에 주로 많이 분포해요? 사람이 형상이라고 생각된 부분, 그 다음 그 옆에 떨어져 있는 부분들에서는 좀 적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 철사로 감안한 부분이 좀 진하게 보이지 않죠. 네, 그래서 이렇게 형성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보른의 확률 함수에서 그 다음에 원자에서의 그 전자 구름의 배치,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가져오지 않았느냐 하는 거죠. 자, 이 드리프트 4도 마찬가지죠. 네, 되게 다면체 이상한 격자들을 잔뜩 진하게 배치된 이 부분들이 실제 더 많이 분포해 있을, 더 확률적으로 발견 확률이 높은 지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양자역학의 이제 그 양자라는 개념이 뭐냐를 다뤄봤고요. 그 양자역학에서 다루는 이제 말이 안 되는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있는데요. 이게 슈레딩거 고양이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양자역학이 가지고 있는 비결정성, 그 다음에 확률론적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온 건데요.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제안한 역설이에요. 이 양자역학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 보이는 이 상자 속에, 보이지 않도록 감싸 놓은 상자 속에 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 한 마리와 함께 방사성 물질이 이 안에 들어 있는데요. 방사성 물질에서 방사선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 가이거 카운터, 이 방사선 계수기에서 방사선을 체크를 하면 망치가 작동해서 이 유리관을 깨트리는데요. 이 유리관 안에는 시아나수소라고 하는 독성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독성 물질이 나오면 죽겠죠. 독성 물질이 나오지 않으면, 방사선이 나오지 않으면 망치가 가이거 카운터가 작동하지 않고요. 그럼 망치가 유리관을 깨뜨리지 않으니까 독성 물질이 나오지 않겠죠. 자, 그러면 고양이가 살아있을 확률이 2분의 1, 죽어있을 확률이 2분의 1이죠. 그리고 양자역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살아있는 고양이가 있을 확률이 2분의 1, 죽어있는 고양이가 있을 확률이 2분의 1이죠. 자, 그럼 상자를 열었습니다. 이 고양이는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당연히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어느 한 형태로 존재하게 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양자역학에서는 이게 2분의 1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반은 살아있고 반은 죽어있는 고양이 보신 적 있나요? 없어요.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반은 살아있고 반은 죽어있는 고양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고양이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하니까 양자역학 틀린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점을 그럼 양자역학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깊이 고민하던 이 보어를 비롯한 양자역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자, 일단 이거는 가정이 잘못됐어요. 첫 번째. 자, 처음에 살아있는 고양이를 분명히 넣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애초에 초기 상태 자체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양자역학은 초기 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출발하거든요. 이건 초기 상태가 정해져 있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잘못되었다 라는 지적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자, 그럼 우리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모르는 고양이를 딱 넣었어요. 그럼 뚜껑을 열기 전에는 이거는 반은 살아있고 반은 죽어있어요. 근데 뚜껑을 여는 순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본다는 것은 측정 대상에 영향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빛이 반사돼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보는 행위, 뚜껑을 열어서 보는 행위 때문에 얘가 영향을 받아서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하나의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이거를 파동함수의 붕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열어보기 전에는 내 말이 맞았어. 근데 네가 열어봤기 때문에 틀려진 거야. 그리고 원래 뚜껑을 열기 전에 알 수 없어. 이게 양체역학의 이 해석입니다. 자, 비결정론, 확률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뚜껑을 열기 전에는 알 수 없다. 그리고 뚜껑을 열기 전에는 확률은 결국 2분의 1, 2분의 1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 이 점이 양자역학이 가지고 있는 비결정론, 확률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요. 이런 그림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의 왼편을 가려보세요. 그러면 오른편만 보이겠죠? 이건 뭔가요? 물고기죠. 이번엔 반대로 왼편을 가려보세요. 이건 뭔가요? 사람이죠. 같이 한번 보세요. 이거 물고기예요, 사람이에요? 물고기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죠. 왼편을 집중해서 보면 사람이라고 부를 거고요. 오른편에 집중해서 보면 물고기라고 부를 겁니다. 이건 네, 그럼 도대체 뭐죠? 모르겠죠. 네, 이게 바로 입자파동의 이중성이에요. 빛은 입자인가요? 입자처럼 움직이기도 하고요. 파동처럼 움직이기도 해요. 근데 입자로 보면 파동이 설명이 한다고요. 파동으로 보면 입자가 설명이 안 돼요. 둘 다 필요해요. 이 마그리트가 그린 그 컬렉티브 인벤션, 그러니까 공동 발명이라는 작품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어랑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죠. 그렇죠? 네. 우리 상상을 깨기 위해서 이제 제안한 마그리트의 그림인데요. 자, 이 그림 통해서 보는 이 아이디어. 양자역학이 가지고 있는 빛과 물질이 가지고 있는 입자 파동의 이중성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된다고요? 네. 양자역학은 되게 상반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면들을 보여주는데, 네. 왼쪽을 보면 오른쪽이 이해가 안 되고, 오른쪽을 보면 왼쪽이 이해가 안 되고, 근데 왼쪽, 오른쪽 다 있어야 이걸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이게 양자역학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입니다. 서로 상충되지만 둘 다 필요로 하는. 보어는 이거를 상보성의 원리라고도 불렀어요. 자, 물질의 이중성, 드브로이 물질파인데요. 예를 들면 전자가 있잖아요. 전자는 물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파동처럼 움직이기도 해요. 근데 파동은 사실 물질이 아니고 어떤 물이나 공기 같은 채워진 그 무언가가 떨리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사실 물질이 아니거든요. 어떤 특성이거든요. 그러면 전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구별되는 어떤 무언가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요. 근데 또 전자는 구별되는 무언가로 존재해요. 근데 파동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종이라든지 가위라든지 이런 것들로 다 이중성을 띱니다. 그런데 얘는 파동처럼 보이지 않죠. 그 이유는 뭐냐?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크기가 커지면 고전역학,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으로 설명할 수 있게 돼요. 근데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파동적 성질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무시할 수 없게 돼요. 파동적 성질을 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를 들면 가위나 책상, 뭐 종이 이런 것들도 고유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 그 고유의 진동수를 주게 되면 이게 진동이 커지고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구조들이 파괴되는데 이거를 공명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을 잘 보여주는 예 중에 하나가 저는 나움 가보의 작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나움 가보가 만들어 놓은 카이네틱 컨스트럭션, 그러니까 운동학적 구성 뭐 이런 작품입니다. 러시아의 구축주의 화가인데요.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작품의 그 목제품이 지금 영국 런던의 테이트 모던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 전시품에 이제 스위치를 켜면 작동시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저게 뭐냐면요. 가느다란 쇠막대를요. 그 위에서부터 아래로 꽂아 놓고요. 아래에서 기계적 진동을 일으키면 이렇게 회전을 하게 돼요. 그러면 되게 독특한 이 문양이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이 구조 진동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걸 정상파라고 부릅니다. 네, 이걸 통해서 마치 하나의 그 선을 세워놓은 그 막대가 면처럼 나타나죠. 자, 그럼 이건 면인가요? 선인가요? 실제로는 하나의 선이 시간에 따라 진동하면서 나타내는 모습인데 이게 면이기도 하고 선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입자적, 파동적 성질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앞에서 배운 지 몇 가지들, 예를 들면 확률함수의 해석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확률은, 모든 것들은 확률로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확률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모든 확률을 합하면 1이죠. 자, 그러면 지금 잠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영상을 그냥 그대로 두시고요.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저를 생각해 볼게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저. 눈을 감으시고요. 그럼 저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지금 제 연구실에서 강의를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눈을 감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저는 어디에 있는지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지금 여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그 위치에도 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한번 떠보세요. 제가 보이나요? 제가 없죠. 자, 뭘 얘기하려고 하나요? 저는 어디에든지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그 강의, 듣고 있는 그 자리에도 있을 수 있어요. 어디에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눈을 뜨면 보이지 않죠. 자, 어디에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을 합하면 1이고요. 눈을 뜨면 여러분 이제 보기 때문에 측정하는 행위 때문에 대상에 영향을 줘서 특정 위치에만 있게 됩니다. 자, 만약 그러면 이 남자, 중절모를 쓴 이 남자를 전자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저 전자는 어디에든 있을 수 있죠? 그럼 우리가 눈을 감았을 때 저 전자는 하늘 위에, 뭐 천장 위에, 바닥에 어디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파동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파동은 아주 재밌는 성질인데 겹쳐져요. 예를 들면 파도가 만나면 커지기도 하고 같은 세기로 오는 파도가 반대 모양이면 합쳐져서 없는 것처럼 잔잔해지기도 하죠. 자, 이걸 중첩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현상들이 중첩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백지위임장이라고 하는 르네 마그리트 그림인데요. 자, 이 그림 보면 되게 독특하거든요. 이 그림을 보시고 이상한 점이 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을 타고 있는 여인이 오고 올 것 같은데 지금 말의 위치가 특이해요. 나무가 앞쪽에 있어서 그 앞으로 오는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뒤에 있는 나무에 가려지기도 하고 중간에 이 나무와 그 공간 사이에 투명하게 없어진 부분도 있죠. 근데 나무도 사람도 말도 다 파동이잖아요. 그럼 겹쳐지면 커지기도 하고 상쇄되기도 하겠죠. 투명한 부분은 상쇄됐다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앞으로 도드라진 부분은 합쳐졌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 여인이 말을 타고 가는 이 모습, 그래서 말과 여인과 나무와 공간 모든 것들을 파동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게 겹쳐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측면이 터널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양자역학의 터널링은 뭐냐면 지나갈 수 없는 걸 지나가는 거거든요. 자, 이 남자가 있는 이 바닥에 있어요. 이 바닥에 있는데요. 이 큰 산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 지나가려면 이 큰 산을 바위를 꼭대기까지 굴려서 그 다음 내려가야 되겠죠. 그럼 꼭대기까지 끌고 가지 않으면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치 굴이 뚫려 있는 것처럼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터널링이라고 불러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 피겨 D나 E처럼 실제로 어떤 파동이 E만큼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지나가려면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V0라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근데 E가 되면 지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나가져요. 이게 터널링이에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지나갈 수 없는데 지나갈 수 있어요. 이게 입자라면 말이 안 돼요. 근데 파동이라면 가능할 수는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방문을 닫고 안에서 음악을 크게 들면 거실에서 소리가 들릴 겁니다. 소리가 크지는 않지만. 왜 그런가요? 방 안에 있는 공기의 진동이 문을 진동시키고요. 문이
바로 그 밖에 있는 그 거실에 있는 공기를 진동시켜서 전달되는데, 물론 세기가 약해지죠. 마찬가지로 이 터널링도 세기는 약해지지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전자도 V0보다 낮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이거를 마치 터널을 지나간다고 해서 터널링 효과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그 양자역학에서 터널링 말고 또 다른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얽힘이라는 현상인데요.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원자 내에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궤도들이 존재하는데, 같은 궤도, 같은 상태가 존재하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수소 원자를 생각해 보면 가장 바닥 상태에는 전자가 두 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요. 전자가 회전하는 거를 스핀이라고 부르는데, 그 스핀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돌지 반시계 방향으로 돌지, 예를 들면 실제로 돌진 않습니다. 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시계 방향으로 혹은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두 가지 존재가 있는데요. 둘 다 시계로 돌진 않아요. 하나가 반시계로 돌면 하나는 시계로 돌아요. 하나가 시계로 돌면 하나는 반시계로 돌아요. 그러면 전자 두 개를 딱 떼내서요. 하나는 예를 들면 두 개를 서로 멀리 떼놔요. 근데 어떻게 도는지는 몰라요. 예를 들면 파사디나에 전자 하나를 보내고요. 안드로메다로 전자 하나를 보낼게요. 자, 그러면 몰래 파사디나에서 뚜껑을 열어봐, 상자에서 열어봐요. 그랬더니 전자가 튀어나왔어요. 아,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는 거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드로메다에는 이걸 열어보지 않아도 무슨 결과가 일어나면 반대편께 시계 모양으로 도는 것처럼 결과가 튀어나와요. 아무것도 안 해도요. 이게 되게 신기하죠? 하나를 건드리면 나머지 하나도 결과가 그냥 튀어나와요. 아무 일도 안 해도요. 이거를 얽혀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걸 아무리 떼어놔도 바로 즉시로 일어나요. 이게 사실은 그 상대성 이론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상대성 이론은 그 무엇도 빛보다 빠를 수 없어요. 심지어 중력의 효과도 빛의 속도를 따라 전파돼요. 그리고 예를 들면 태양이 갑자기 지금 이 순간 폭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태양이 폭발해서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데 걸리는 시간이 태양으로부터 빛이 지구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만큼 걸려요. 그 전까지는 그대로 태양을 따라서 공전해요. 근데 빛이 도달하는 그 시점부터는 지구는 더 이상 공전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얘는 즉시 일어나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게 말이 안 된다, 양자역학이. 그래서 무수히 양자역학을 공격하려고 해요. 그런데 실험적으로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요. 이거를 얽힘, 인탱글먼트라고 부릅니다. 그 경희대 김상욱 교수님 같은 분이 이런 양자역학을 설명하면서 이 얽힘에 대해서 설명한 것들이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추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그리트의 고정된 시간이라는 작품인데요. 자, 이 작품 보시면 갑자기 벽에서 기차가 튀어나오죠. 자, 이걸 터널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제안해 보고 싶어요. 마치 그 벽 뒤에서 기차가 막 계속 충돌해요. 그런데 갑자기 이 기차가 다음 벽으로 튀어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이 기차가 파동이라는 거예요.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살펴보면요, 아주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먼저 이 현상을 보고 이 현상이 양자역학과 무슨 관련인지를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의 링크가 바뀌었네요. 그냥 구두로 제가 설명을 하죠. 그 매트릭스 1, 2, 3편에 있는데요. 마지막 3편에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그 실제로 컴퓨터 바이러스에 해당되는 그 스미스 요원이 매트릭스 세계를 장악해서 매트릭스 세계 자체가 붕괴될 위기에 처합니다. 그리고 기계와 인간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기계가 거의 모든 인간을 거의 싹쓸이하게 돼요. 그 인류가 전멸할 때 상황에 처해집니다. 그때 이제 네오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내가 맞서 싸우겠다라고 가거든요. 그럼 마지막 장면에 네오랑 스미스가 전투하는데
스미스가 분명히 네오를 이긴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오를 스미스로 만들고 났더니 빵 폭발하고 사라지죠. 그거를 양자역학에서 쌍소멸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 쌍소멸이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어, 모든 것들이 오히려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 학기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술은 과학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생각보다 과학과 예술이 많은 관련성이 있다는 걸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과학자들도 예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 이스라엘에는 과학예술영재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이제 예술영재와 과학영재가 하나의 학교에서 뭉쳐서 하고 있어요. 그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과학예술영재학교가 있는데요. 실제로 예술영재 뽑지 않습니다. 이름은 과학예술영재학교인데 전부 다 과학영재만 뽑고요. 뭐 예술이 이렇게 강조되지는 않습니다. 설립 취지와 상관없이 그냥 일반적인 과학고나 영재고처럼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천재들이 사실은 그 과학자들이 이 예술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재능도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이나 파인만 같은 경우는 바이올린 같은 악기를 되게 잘 다뤘고요. 특히 파인만 같은 경우는 리처드 파인만 같은 경우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데요. 타악기, 퍼커션을 굉장히 잘 다루는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토마스 헉슬리라고 하는 박물학자는 그림 그리기에 되게 탁월했고요. 그 레일리 그 법칙, 그 수소 원자 스펙트럼 분석한 사람은 사진에 굉장히 능했고요. 루이 파스테르 생물학자, 세균이라고 하는 것들을 밝혀낸 사람은 조각에 굉장히 능했고요. 퀴리 부인이나 볼츠만 같은 경우는 시를 쓰는 것을 굉장히 즐겨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굉장히 예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취미를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과학을 굉장히 즐겨 다룬 것을 그 예술의 주제로도 예술에서 과학을 주제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진딧물, 곰팡이의 것들을 진딧물을 확대한 거죠. 마치 거북이처럼 보이죠. 그 바이오 아트라고 해서요. 그래서 작은 미시세계들을 현미경이나 여러 가지들도 관찰을 해서 들여다보고 혹은 바이러스 같은 것들 염색해서 살펴보고 그러한 것들을 사진으로 찍거나 혹은 유전자 조합, 그 유전자 가위나 이런 것들 재조합을 통해서 실제로 그런 재조합 식물이나 올간을 만들어서 그걸 예술 작품으로 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도 예술의 한 장르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걸 바이오 아트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과학적 기구와 방법과 기술들도 예술의 한 장르가 된다 하는 거죠. 네, 이것도 바이러스를 염색한 거고요. 지금 보시면 예쁜 어떤 모습처럼 보이지만 자갈밭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것도 네, 바이오트의 한 장르입니다.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실제로 그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해서 찍은 모습인데요. 네, 전자현미경은 사실은 실제 눈으로 보는 것과는 달라요. 왜냐하면 전자를 쏴서 바이러스에 부딪혀서 되돌아 나온 결과를 재구성한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과학은 반대로 또 예술적 가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미적 가치인데요. 과학을 아름답다고 부르는 과학자들이 꽤 있어요. 뭐 하이젠베르크나 뉴턴이나 맥스웰이나 이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그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 근본 이유 중에 하나가 과학이 되게 단순하다 혹은 대칭적이다. 예를 들면 잎사귀 같은 모습들 혹은 사람의 좌우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 대칭적이죠. 그 다음 통일성이 있죠. 왜냐하면 어, 그 혹시 Theory of Everything, 통일장 이론이라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아인슈타인도 이걸 내려고 했죠. 모든 현상을 하나의 원리로 설명하고 싶어 해요. 이게 과학자들의 어떤 꿈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이론, 그래서 Theory of Everything이라고 하고 통일성을 추구하죠. 일관된 설명을 원하죠. 그 다음 과학은 굉장히 규칙을 좋아하고요. 그 다음 과학이 드러내는 자연현상이
굉장히 우아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생각해보면 오랫동안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부터 생각했던 그 예술에서의 미적 가치 기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미적 가치가 역사적으로도 작동해요. 자, 왼쪽이 지구 중심설, 오른쪽이 태양 중심설인데요. 가운데 보시면 왼쪽 그림은 어스라고 하는 게 보이시죠? 지구가 있고요. 오른쪽 그림은 태양이 있어요. 자, 그러면 무엇이 맞나요? 네, 우리는 당연히 지구 중심설, 그 태양 중심설 오른쪽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과거의 사람들은 왼쪽이 맞다고 생각했죠. 왜 그랬을까요? 실제로 정확해요. 지구 중심설이 굉장히 정확한 이론입니다. 그런 뭐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 인공위성으로 나가서 보고 있지 않느냐? 네. 근데 사실은 인공위성을 띄워도 인공위성이 지구랑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네, 보는 것을 또 해석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저 오른쪽으로 바뀌게 된 게 뭐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서 그렇다. 거기서 출발한 게 아니라요. 더 심플하기 때문에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구 중심설에서 이 설명이 좀 더 정확했지만 워낙 복잡했기 때문에 그 복잡한 걸 단순하게 설명하는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에 매료돼서 갈릴레오나 뉴턴이나 케플러 그 이외의 많은 과학자들이 지구 중심설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마스 쿤이라는 과학 철학자는요, 이론이 변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결정을 하는데 그게 어떤 이론의 데이터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라기보다 무엇이 더 아름답냐, 미적 가치를 어느 쪽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상대성 이론인데요. 상대성 이론은 사실은 맨 윗줄에 있는 공간, 길이, 에너지, 질량 이것이 모두 상대적이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특수 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이 서로 얽혀 있다는 걸 설명해요. 그래서 길이 팽창이나 길이 수축이나 시간 지연을 설명을 하고요. 일반 상대성 이론은 질량과 특수 상대성 이론을 또 다르면 질량과 에너지 서로 호환된다는 설명을 해요. 그래서 원자폭탄, 아까 말했던 쌍소멸 같은 경우처럼 질량이 에너지로도 바뀌고 에너지가 질량으로도 바뀐다라는 질량 에너지 동등성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은 시공간과 질량 에너지가 얽혀 있던 저 두 가지가 모두 통합될 수 있다. 그래서 질량을 가지면 중력이 생기고 중력이 시공간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질량과 시공간이 모두 영향을 서로 얽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일성 있게 설명해요. 이게 상대성 이론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라고 많은 과학 철학자들이 혹은 과학자들이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이 다 개별적이고 별도인 것 같았는데 이게 알고 보니 이렇게 하나로 엮인다. 그래서 이게 아름답지 않느냐? 라고 하는 주장을 펼친다는 거죠. 어, 이 영화는 여러분들 한번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인타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인타임이라는 영화는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미래 세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아주 재밌어요.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늙지 않는데 시간을 에너지로 환산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월급을 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받아요. 그래서 하루 일하면 예를 들면 3일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3일을 더 살 수 있게 돼요. 돈이 많은 사람은 뭐 300년을 살 수도 있죠. 그러면 사실은 이 가정은 뭐냐면 시간을 물질의 개념으로 환산한 거죠. 양자역학에서 보면은 질량과 에너지를 서로 교환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질량과 에너지는 시공간으로 다시 전환되기 때문에 또 이 전환될 수 있는 것들 있죠. 이게 상대성 이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그 교환 가치들의 어떤 특성을 보여주는 것들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과학에 대한 미적 가치는요, 이 대칭성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무슨 식인지 모르실 텐데요. 이게 맥스웰 방정식이라는 식입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서로 비슷해요. 첫 번째 식은 뭐를 의미하냐면요. 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식은 자기장이 변화하면 전류가 생긴다라는 걸 설명을 해요. 근데 모양이 좀 비슷하죠. 그 역삼각형을 그레디언트라고 부르는 이 그레디언트 그레디언트라고 부르고요. 자, 이 그레디언트를 보면은 그레디언트 곱하기 h, 그레디언트 곱하기 e, 이 모양이 비슷하죠. 근데 그 아래 거 그레디언트 다이버전스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다이버전스 D랑 다이버전스 B가 또 모양이 비슷하죠. 네, 이런 대칭성이 있다, 자연현상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고요. 실제로 과학자 폴 디락이라고 하는 양자역학의 중요한 그 방정식을 정립한 사람은요, 이런 얘기를 남깁니다. 그 실험에 되게 잘 맞는 공식을 찾는 것보다, 그러니까 실험 결과에 잘 맞는 되게 복잡한 그거보다 그 공식 자체가 아름다운 것, 딱 식을 봤을 때 아름다운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 고전 전자계학을 완성했던 이 천재 과학자였던 맥스웰은요, 과학자들이 하는 일은 사실은 아름다움과 진리를 통합하는 일이다. 근데 나는 그 중에서 아름다움이 더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물리적 어떤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게 과학자의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을 통해서 예술적인 관점,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과학과 예술이 근본적으로 둘 다 아름다움이라는 접점하에서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내리는 결론입니다. 자, 이거 조지 가모프라는 사람이 쓴 소설, 유명한 소설로도 유명한 사람인데요. 자, 이렇게 시를 씁니다. 네, 여러분들 이 시를 읽으면서 아름답다고 느낄지 모르는 뉴트리노라고 하는 질량이 없는 작은 입자에 대한 시를 썼습니다. 자, 학생들이 만들었던 작품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혹시 어떤 작품이 생각나시나요? 살바도르 달리가 만들었던 그 시공간을 파편화해서 쪼개서 만들었던 그 작품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요. 그 학생들이 바쁜 일상의 모습들을 이렇게 파편화해서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쓴 겁니다. 네, 그 양자적 관점을 자신의 어떤 학생들의 바쁜 일상을 연결해서 나타낸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직접 자신들의 작품을 만들어 놓고 서술한 것들입니다. 공감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또 다른 작품은 사다리 위의 청년들이라고 해서요. 책 밖에도, 책 안에서부터 사다리를 딛고 나와서 밖에 이 양쪽을 걸쳐진 모습들이 있죠. 그 터널링 기억나시나요? 마치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조금 더 크게 살펴보면 네, 이렇게 보이고요. 그렇죠. 자, 이거는 보기에 따라 서로 다르게 볼 수 있는 마치 사건의 동시성 같은 개념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사진을 찍어 놓은 이 모습들을 보면 이게 하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게 바다처럼 보이지 않느냐라고. 바다 파도 치는 모습. 아주 좋은 발상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비키니 섬의 새 스핑크스 기억하시죠? 바로 그 장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퀀텀 클라우드라고 제가 그 이전에 보여드렸던 작품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마치 그 학생이 직접 그린, 예술대 학생이 직접 그린 작품인데요. 네. 이렇게 블랙홀을 일종의 우주처럼, 그리고 이 우주가 다시, 네, 그 원자 구름의 형태처럼, 이해하려고 했던 그런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예술을 통해서, 예술이 하나의 좋은 과학적 주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과학의 아이디어가 반대로 예술을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술에서의 어떤 그런 심미적 가치들이 거꾸로 과학적 자연현상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점들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그 폴스 미러라고 하는
브르네 마그리트 작품인데요. 학생들이 만들어 놓은 작품이에요. 지금 보면 거울 앞에 있는데 안에 아무런 형상이 없죠. 근데 반대로 거울 안에 들어가 있는데 반대로 네, 밖에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방금 봤던 작품처럼 뒷모습을 보고 뒤에서 보고 있는데 뒷모습이 나타나요. 이게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네. 그 학생들은 이거를 그 시뮬라시옹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적용해서 설명했습니다. 그 거울 밖에 있는 실제가 이데아고요. 그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게 리얼리티인데요. 이것이 시뮬라시옹, 시뮬라크르라고 하는 개념인데, 네, 이게 서로 분리되는 것들을 설명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슬슬 마치려고 이번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그래서 생각의 탄생이라고 하는 그 작품으로 잘 알려진 유명한 그 학자인 로버트 루트먼스타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 최악의 과학자는 예술가가 아닌 과학자이며 최악의 예술가는 과학자가 아닌 예술가이다. 과학과 예술이 얼마나 서로 가까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자, 그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는 이 하늘의 모습들을 찍은 장면인데 아름답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형상화해서 나타내려고 했고요. 작은 세계, 이거 우리 보이는 세계가 진짜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려고 했고요. 네, 작은 물방울을 양자각적 관점으로 또 들여다보려고 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시도들, 다양한 작품들을 보고도 이거를 이게 과연 어느 계절이냐, 창백해 보이는 이 계절이 정말 겨울이냐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되게 과학적인 개념으로 현상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뭐 여러 가지 학생들의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봤던 나움 가보의 키네틱 구성을 또 다른 형태로 빛과 물질, 이 소리라고 하는 음파와 악기라고 하는 그 입자적 형태를 같이 결합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이런 아이디어들을 학생들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런 많은 학생들이 작품들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면서 제가 마치려고 하고요. 자,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구성해보고 실제로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기도 하고 과학적인 것들을 예술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예술이 결합될 때 얼마나 창의적인 생각들을 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학에서도 예술에서도 얼마나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강조하려고 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생각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또 강의 영상을 확인하시면서 이러한 생각의 폭이 좀 더 넓어질 수 있었기를 기대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질문 남겨주시고요. 더 많은 생각의 폭들을 넓힐 수 있는 저는 수업에서 과학과 예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지만 과학과 다른 학문들, 예를 들면 경제학 혹은 과학과 사회학 혹은 과학과 문학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넓혀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